안녕하세요. 저는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차소연이라고 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살아왔던 제 인생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막장 스토리가 제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인 오선호와 그의 누나인 오영주, 그들이 작당하고 저를 기만했던 그 소름 끼치는 시간들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선호 씨를 처음 만난 건 엄마를 따라갔던 주말 봉사활동 자리였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학원 특강이 많아 바쁘게 지냈는데 그날따라 일정이 비어 엄마의 권유로 보육원 봉사를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선호 씨를 처음 봤습니다. 아이들과 땀을 뻘뻘 흘리며 놀아주고 굳은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알고 보니 선호 씨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저희는 봉사활동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선호 씨는 참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학원 앞까지 저를 데리러 오고 제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 주었죠. 착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잘 만났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혼을 반대하면 시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특이하게도 시누이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선호 씨에게는 4살 많은 누나 오영주가 있었는데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던 시누이는 저를 본 자리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어요. 소연 씨라고 했나? 영어학원 강사라고? 우리 선호가 대기업 다니고 인물도 훤칠해서 주변에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소연 씨는 우리 선호 짝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네. 첫 만남부터 대놓고 저를 깎아내리는 시누이의 태도에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놀라서 말렸죠. 너 왜 그래? 예의 없이. 아니, 틀린 말 아니잖아. 하지만 선호 씨가 중간에서 누나를 말리며 저를 감싸주었기에 꾹 참았죠. 누나, 처음 보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예의 좀 지켜줘. 선호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누이는 입을 삐죽이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시누이가 저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호 씨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시누이가 보낸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야, 오선호, 너 진짜 그 영어 강사랑 결혼할 거야? 솔직히 걔가 진이 발끝이라도 따라가니? 집안도 평범하고 돈도 없어 보이는데 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어. 차라리 걔랑 정리하고 진이 다시 만나. 진이랑 너랑 서로 많이 좋아했잖아. 지금이라도 잘 풀면 진이는 너 다시 만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영어 강사는 아니야. 네가 너무 미치는 장사라니까. 누나 왜 자꾸 그래? 그리고 나 진이랑 끝났어. 나 진이랑 아직도 연락하는데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다시 잘해볼 마음 있는 것 같던데.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나 소연이랑 결혼할 거라니까. 으이그 이 맹추야. 진이 같은 애를 두고 왜 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선호 씨에게는 이진이라는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저를 만나기 전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지 반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진이라는 여자가 집안도 꽤 부유했고 사귈 당시 시누이에게 명품 선물도 척척 안겨주며 비위를 아주 잘 맞췄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이진이의 사촌 오빠 중에 이민규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직업이 회계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노처녀인 자신과 그 회계사 사촌 오빠가 이어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신우이와 그 사촌 오빠가 소개팅을 하기로 말이 오가던 찰나에 이진이와 선호 씨가 헤어지는 바람에 그 소개팅이 무산되어 버린 것이었죠. 한마디로 신우이는 돈 많은 올케도 없고 자신은 회계사 사촌 오빠와 소개팅도 할 겸 남동생이 이진이와 계속 만났으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고 그 후에 웬 평범한 학원 강사인 제가 나타나 동생과 결혼한다고 하니 굴러들어온 복을 찾다고 생각하며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긴 것이죠. 저는 그 카톡을 봤다는 사실을 선우 씨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선우 씨, 누님이 보내신 카톡 봤어. 일부러 본 건 아니고 우연히 보긴 했는데 대놓고 나랑 헤어지고 전 여친 만나라고 하시던데? 혹시 그 이진희 씨라는 여자 사촌 오빠랑 소개팅하고 싶어서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 거야? 제가 묻자 선우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미안해했습니다. 소연아, 진짜 미안해. 누나가 철이 없어서 그래. 나 진이랑은 이미 끝난 사이고 누나가 혼자 저렇게 미련 못 버리고 헛소리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난 너뿐이야. 내가 중간에서 확실히 끊어낼게.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건 신우이의 얄팍하고 속물적인 생각일 뿐 내 남친의 생각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선우 씨가 저렇게 단호하게 말해주니 그 말을 믿기로 했던 거죠. 어쨌든 당사자가 중요한 거지 신우이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가 반대하든 말든 결국 저와 선우 씨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우이는 뚱한 표정으로 하객석에 앉아 있었지만 괴념치 않았죠. 그렇게 결혼 후 신혼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원래 칼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와 저녁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여보, 요새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일이 많아? 아, 그게 누나가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카페 창업 준비하는 거 알지? 그거 인테리어도 알아봐줘야 하고 이래저래 도와줘야 해서 좀 늦었어. 미안해. 누나가 마음먹고 창업하는 건데 내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신우이가 카페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으로서 누나 창업을 돕는다는데 그러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매일같이 밤 11시,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니 저도 사람인지라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 신혼인데 매일 누나 카페 준비만 도와주고 누나도 성인인데 혼자 알아서 할 부분은 해야지. 그리고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자기가 도와줄 게 그렇게 많아? 누나가 아무래도 서툰 부분이 많아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남편은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신우이한테 얘기한 건지 다음날 신우이에게서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옳게, 선우한테 나 도와주지 말라고 바가지 긁었다며? 네? 아니요. 도와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 맨날 늦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뭐 천년만년 도와달라 하겠어? 창업 처음 해봐서 동생이 가족으로서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애를 달달 볶아? 옳게 좀 그렇다? 그게 아니라 옳게 심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선우가 옳게 남편이기 전에 내 동생이야. 그렇죠. 죄송해요. 그런데 선우 씨가 매일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니까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서. 됐고 앞으로 내 동생 쪼지 마.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신우이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왜 전했나 싶어 남편에게 따졌죠. 그걸 그대로 형님한테 말하면 어떡해. 내가 곤란해졌잖아. 아니, 나는 네가 싫어해서 너무 늦게까진 못 도울 것 같다고 한 건데 누나가 전화할 줄 몰랐네. 가뜩이나 나 싫어하시는데 더 미움받게 생겼네. 자기가 좀 이해해줘. 누나가 창업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내가 좀 알아봐주고 도와줘야 돼. 알았어.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늦었지만 저는 신우이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어 억지로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아침 일찍부터 카페 오픈 준비 마무리를 도와줘야 한다며 집을 나섰죠. 소연아, 오늘 누나 카페 가구 들어오는 날이라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 저녁 늦게나 끝날 것 같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주말 낮 동안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후쯤 되어 친구와 약속이 생겨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우연히 신우이가 오픈을 준비한다는 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둘 다 하루 종일 고생한다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다 줄까 싶어 차를 세우고 카페 쪽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카페 안을 들여다본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고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가구들도 다 들어와 있었고요. 카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라 어디 숨어 있을 만한 공간도 없었죠. 선호 씨는 어디 갔지? 저는 일단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피곤한 기색을 역력히 띠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우, 피곤하다. 누나 카페 가구 나르느라 하루 종일 땀 뺐네. 소연아, 나 씻고 바로 잘게. 남편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소파에 앉아 남편을 빤히 바라보았죠. 여보, 오늘 하루 종일 누나 카페에 있었던 거 맞아? 맞지. 계속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가구 날랐다니까. 왜 그래? 이상하네. 내가 낮에 그 앞 지나갈 일이 있어서 카페 안을 봤는데 문 닫혀 있고 아무도 없던데? 제 말에 남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누나랑 나랑 밥 먹으러 갔을걸? 근데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미 가구며 다 들어와 있던데? 아니야, 더 들어올 거 있었어. 오후에 들어온다고 해서 누나랑 아마 밥 먹으러 갔나 보다. 이상한데. 제가 갸웃하자 남편은 대뜸 인상을 쓰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그래? 나 진짜 계속 카페에 있었어. 피곤한데 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의심이 아니라 못 믿겠으면 누나한테 물어보던가. 라면서 괜히 큰 소리를 치며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의 태도에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직감이 문득 들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새벽,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키를 챙겨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죠. 다시 집으로 올라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오늘 날짜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던 제 손은 곧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남편의 차는 신우이의 카페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거든요. 대신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여자가 조수석에 올라탔죠.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정했습니다. 진이야, 오래 기다렸어? 오늘 예쁘게 입었네. 오빠, 보고 싶었어. 오늘 어디 가서 데이트할까? 우리 저번에 갔던 그 파인다이닝 예약해놨어? 당연하지. 우리 진이가 먹고 싶다는데. 와이프한테는 누나 카페 일 도와준다고 핑계 잘 대고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놀자. 진이, 신우이가 그토록 잊지 못해 부르짖던 그 전 여자친구 이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카페 창업을 핑계로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전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기가 막히게 만든 것은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리던 중 남편의 차에 블루투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자 스피커를 통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야, 오선호, 너 진이 만났어? 지금 진이 픽업해서 밥 먹으러 가는 길이야. 아, 그랬구나. 이진이도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언니, 카페 준비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제가 조만간 오빠랑 같이 예쁜 화분 사들고 놀러 갈게요.
그래. 넌 어쩜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니? 올케라는 애는 지 남편 늦는다고 바가지나 긁는데. 아, 역시 우리 선호 짝은 너밖에 없어. 선호가 눈이 삐어서 결혼을 아주 잘못했다, 아주. 아휴, 어쨌든 오늘 데이트 재밌게 해. 그 통화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불륜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신우이라니요. 아니, 애초에 신우가 둘이 다시 만나라고 붙여준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는 남편의 외도를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완벽한 공범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블랙박스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동안 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나를 바보 천치로 알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기만했던 그 시간들. 배신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죠. 당장이라도 남편의 뺨을 때려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설프게 따져 물었다가는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발뺌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모조리 제 외장 하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영상들을 뒤져보니 두 사람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래를 즐기고 있었고 때로는 진이의 사촌오빠라는 이민규까지 넷이서 함께 만나 희희낙낙하며 더블 데이트를 즐기는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제 결혼 생활은 철저히 기만과 배신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속이 터져나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철저하게 가면을 썼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흘렀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아내인 척 연기를 했죠. 남편이 신우이의 카페 일을 돕고 오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나갈 때면 고생이 많네, 조심히 다녀와 라며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 새벽마다 저는 차로 내려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수거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영상을 모으면 모을수록 그들의 행태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신우이 오영주와 이진희의 사촌오빠라는 이민규까지 네 사람이 함께 맛집이나 골프장을 다니며 더블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진희는 닭살 돋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고 신우이는 그 회계사 사촌오빠라는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껏 교태를 부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을 운전기사 삼아 넷이서 아주 즐거운 더블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증거를 모을 필요도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저녁 저는 시댁으로 향했죠. 마침 시어머니 생신을 앞두고 있어 남편과 시누이도 시댁에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일을 깎으며 화기애애하게 웃고 있는 그들 앞에 저는 거실 테이블 위로 제 노트북과 외장하드를 올려놓았습니다. 소연아, 갑자기 그걸 왜 꺼내니?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거실 가득 남편과 이진희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올케인 저를 험담하며 동생의 불륜을 밀어주는 신우의 오영주의 생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신우이도 당황하며 눈동자를 굴리더니 제 노트북을 쾅 닫는 거예요.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보고 미쳤냐뇨. 동생 바람피라고 판 깔아주는 형님만 하겠어요? 내용을 파악한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가슴을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영주이 미친 기집애야. 동생 불륜을 부추겨? 그리고 선호 너도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밖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다녀. 시어머니의 꾸지람이 쏟아지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들통났는데도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찌질하게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신우이 오영주가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난리야? 애초에 제가 우리 선호랑 안 어울렸던 걸 어떡해. 수준도 안 맞고 가진 것도 없는 애가 굴러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 다 흐려놨잖아. 진이처럼 돈 많고 싹싹한 애랑 결혼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야 차소연, 까발려진 마당에 잘 됐네. 그냥 조용히 우리 선호랑 헤어져. 기가 막혔습니다. 뭘 잘했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 탓을 하며 헤어지라고 악을 쓰다뇨. 그리고 그 옆에서 암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비겁한 남편까지.
저도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형님 말씀대로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오선호, 넌 네 누나 치맛자락이나 평생 붙잡고 살아라. 저는 쩔쩔매는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마친 뒤 남편 오선호, 상간녀 이진희, 그리고 불륜을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신우이, 오영주 세 사람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고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신우이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아주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더군요. 올케, 내가 그때는 너무 흥분해서 말이 헛나왔어. 미안해. 우리 이렇게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이야기로 풀자. 내가 마시는 커피 내려놓을 테니까 내일 내 카페로 좀 와줄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부탁할게. 처음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지만 위자료 문제나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며 집요하게 회유를 하길래 결국 다음날 낮에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녹음이라도 확실히 따둬야겠다는 계산도 있었죠. 하지만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나긋나긋했던 신우이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가오픈 상태라 손님도 없는 카페 안에서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곱게 이혼 소리에 도장 찍고 나갈 것이지. 왜 내 이름까지 소장에 집어넣어? 너 미쳤어? 알고 보니 신우이는 저한테 미안해서 얘기를 좀 하자는 게 아니라 위자료 소송 보고 눈이 뒤집혀서 잡돌이라도 하려고 저를 부른 거였습니다. 저도 너무 열받더라고요. 미친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죠. 동생 불륜을 뒤에서 조장하고 방조했으니 혼인 파탄의 사유가 형님 때문이잖아요. 위자료 낼 준비나 하세요. 이 기집애가 진짜. 야, 솔직히 네가 처음부터 내 동생이랑 어울리기나 했어? 내가 진이 같은 애 보다가 너같이 평범하고 구질구질한 애 보는데 가장키나 했겠냐고. 어디서 위자료 타령이야. 신우이는 눈을 부라리며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 필요 없고 법정에서 뵙죠. 위자료나 두둑하게 준비해두세요. 제가 몸을 돌려 카페를 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머리 끝까지 화가 난 표정의 낯선 40대 여자가 씩씩거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신우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희 아직 영업 안 해요. 나가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신우이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더니 묻더군요. 여기 사장님? 누구신데요? 이름이 오영주 맞죠? 맞는데 누구시냐니까요. 네가 오영주야? 그러더니 갑자기 눈이 돌아서는 신우이의 머리끄덩이를 덥석 틀어지는 겁니다. 미쳤어? 당신 뭐야? 이거 안 놔? 네 년이 우리 남편이랑 밖으로 싸돌아다니며 꼬리친 그 상간년이구나. 반반하고 젊은 년인 줄 알았더니 나이 많고 늙은 여우 같은 년이네. 놓으라고. 올케, 나 좀 도와줘. 이 아줌마 좀 떼봐. 지랄을 한다. 머리채를 잡힌 채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치는 신우이와 다른 한 손으로 신우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낯선 여자.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안 되더라고요. 잠깐만 일단 나요. 이민구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어. 다 끝났다고 했단 말이야. 누가 이혼 소송 중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이가 그렇게 말했어. 이민규 사촌동생 진이가. 진이? 이진이? 그래요. 그 여자 눈이 돌더라고요. 너 이진이랑도 아는 사이야? 당연히 알죠. 이런 씨. 그 여자는 더 열받아서 신우를 더 두들겨 패는 겁니다. 카페 집기들 다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가만 보니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그 여자는 이진이의 회계사 사촌오빠 이민규의 진짜 아내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이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더 눈이 돌아 신우를 패는 거예요. 신우이는 완전 메타작을 당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올케, 112 좀 불러, 112! 저는 신우이가 맡고 있는 꼴이 속 시원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있다간 신우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겨우겨우 그 여자를 말렸습니다. 저기요, 일단 진정하시고 사람 죽겠어요. 하지만 여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신우이의 비명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에선 사람들이 다 몰려와 구경까지 하고요. 저는 겨우 힘들게 그 여자를 말렸죠. 그만하시고 일단 진정하세요. 너는 또 뭐야? 저 사람 올케인데 저도 저 사람한테 좋은 감정 아니에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요. 근데 일단 말로 하세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제 말을 듣자 그 여자는 씩씩거리며 일단 신우이를 놓아주더라고요. 신우이는 바닥에 처박혀서 코피가 터진 채로 울고 있고요. 그 난장판 속에서 그 여자가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내 남편이랑 바람난 것도 모자라서 이진이랑도 알아? 이진이가 이민규 사촌 동생이잖아요. 뭔 개소리야. 걔가 무슨 사촌. 그년 내 남편 가게에서 일하고 예전에 동거까지 했던 술집년인데. 그 말에 신우가 울다 말고 벙쪄서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그리고 가게라니요. 이민규 회계사잖아요. 회계사는 무슨... 내 남편 바 운영하는 놈이고 이진이 그녀는 거기서 일하던 종업원이야. 이진이 그 기집애가 예전에 내 남편하고 놀아놔서 내가 그냥 가게에서 잘라버렸는데 이것들 아직도 연락하나 보네. 여자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진실은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이진이라는 여자는 신우이가 생각했던 고상하고 돈 많은 부잣집 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규 역시 이혼 소송 중인 회계사가 아니었죠. 이민규는 유부남의 작은 바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이진이는 과거 그 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불륜으로 잠깐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고 지금은 그냥 서로 오빠 동생하며 필요할 때 돕고 지내는 관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결국 이진이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제 남편 오선호를 꿰차고 싶어 했고 2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작정하고 완벽한 요조 숙녀이자 부잣집 딸 행세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촌 오빠이자 능력 있는 회계사라며 곧 이혼 예정이라고 속여 신우이에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민규는 여자라면 다 좋아하고 허세 부리는 것을 즐기는 논팽이였기에 이진이가 적당히 예비 신우랑 만나고 놀아달라 하니 얼씨구나 하며 가짜 회계사 행세를 한 것이죠. 신우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저는 그 난장판을 차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그토록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막말을 퍼붓던 신우이의 체유가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웠죠. 형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격에 맞는 올케와 사촌 오빠의 실체가 이거였네요. 저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잘 해결하세요. 그렇게 저는 차갑게 뒤돌아 카페를 나섰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절박하게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곳을 떠났죠. 카페 밖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라고요. 아직 오픈도 전인데 소문 한번 제대로 나겠구나 싶었죠.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완벽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이진우와 이민규를 찾아가 길길이 날뛰며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뭘로 고소를 하겠나요? 이진이가 직업이나 신분을 속이긴 했지만 금전적으로 크게 사기를 친 것도 아니었고 신우이와 남편이 자발적으로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관계를 맺은 것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신우이는 억울함의 분통만 터뜨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속전속결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었기에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죠. 저는 남편과 이진이 그리고 불륜을 조장한 신우이 오영주에게까지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집구석에는 더 큰 지옥이 열렸습니다. 이진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뻔뻔하게 배를 내밀고 남편을 찾아온 것이었죠. 오빠, 나 임신했어. 오빠야. 어차피 마누라랑 이혼도 했겠다. 나랑 살 거 아니면 양육비랑 생활비 매달 꼬박꼬박 보내. 안 그러면 회사 찾아가서 불륜으로 애 낳았다고 다 까발릴 테니까.
남편은 치를 떨며 이진이를 밀어내려 했지만 이진이는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직장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이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로 갖다 바치는 호구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증오하는 여자의 돈줄 노릇을 평생 해야 하는 끔찍한 족쇄가 채워진 것이죠. 신우이의 결말도 비참했습니다. 이민규의 진짜 아내는 신우이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게다가 찾아와서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신우이의 카페는 제대로 영업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동네에서 불륜 카페로 낙인이 찍혀 오픈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위자료에 카페 창업 대출금까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은 신우이의 꼬라지도 참 처참해졌더라고요. 이 모든 참극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신우이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왜 동생 인생까지 망치냐고요. 그 일로 제 전남편과 신우 역시 서로를 원망하며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가 보더라고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어느 날 남편이 제 학원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진짜 미쳤었어. 제대로 속은 것 같아. 나 누나랑도 인연 끊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전 남편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진이가 칼 들고 협박해서 둘이 바람폈니? 네 누나가 등 떠밀었다고 쳐도 좋다쿠나 바람핀 건 너야. 그 여자 애까지 낳았다며? 그 여자가 어떻든 간에 어쨌든 그 뱃속의 애는 네 애 아니야. 잘 보살피고 살아. 결혼도 하고. 싫어. 그럼 과거 난잡하고 사기꾼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았을 때는 불륜이 괜찮고 술집 여자인 게 밝혀지니 이제 너도 싫어? 너도 참 어지간하다. 네 수준이랑 딱 맞아. 나한테 다신 찾아오지 마. 저는 단호하게 그들을 뿌리치고 뒤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남편의 오열 소리가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자신들이 저지른 죗값을 돈과 고통으로 치르며 살아가게 된 전남편과 신우. 이제 아이까지 출산한 이진이라는 여자는 아마 남편 인생의 영원한 족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진흙탕에서 발 뺐으니 보란듯이 씩씩하게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 최민주라고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 제 삶은 늘 바쁘고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타인의 삶에 귀를 기울이고 챙기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정작 저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연애, 결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무심한 편이었죠.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쉬는 것이 제 일상의 전부였고 그런 평온하고 단조로운 삶에 꽤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불행의 씨앗은 제가 일하는 센터의 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은정, 저보다 1년 늦게 입사한 직장 후배였습니다. 처음 은정이를 보았을 때의 인상은 무척 밝고 싹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감정노동이 심하고 육체적으로도 고된 편인데 은정이는 늘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을 대했고 선배인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와 업무를 배웠습니다. 성격이 워낙 활달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구석이 있다 보니 우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단순한 직장 선후배 사이를 넘어 주말이면 따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막역한 사이로 발전했죠. 그렇게 센터에서 2년 가까이 함께 근무하며 친자매처럼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정이가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청첩장을 내밀며 자신이 곧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온 남자친구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수줍게 웃는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정 씨, 정말 축하해. 은정 씨는 너무 잘 살 것 같아. 제가 청첩장을 보며 웃어 보이자 은정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불쑥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사해요, 선배님. 그런데 선배님은 결혼 생각 없으세요? 선배님처럼 성격 좋고 참한 분이 왜 아직 혼자인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분도 없으시잖아요. 나는 지금 일하는 것도 바쁘고 굳이 누굴 만나서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아. 남자친구도 없고 솔직히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네. 제 대답에 은정이는 눈을 반짝이며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선배님, 저 진짜 선배님 너무 좋아하고 인간적으로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혹시 저희 친오빠 한번 만나보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우리 오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은정이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 적극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오빠는 번듯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키도 훤칠하며 인물도 서글서글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법 없이도 살 만큼 정말 다정하고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좋고 성격까지 좋은 사람이면 주변에서 가만 안 뒀을 텐데 왜 아직 짝이 없대? 제가 웃으며 묻자 은정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빠가요. 진짜 공부랑 일밖에 모르는 쑥맥이에요. 워낙 무던하고 재미없는 성격이라 주변에 여자도 없고요. 근데 심성은 진짜 맑고 착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선배님이랑 성향도 잘 맞을 것 같고 오빠가 선배님 엄청 잘 챙겨줄 것 같아서 꼭 소개해주고 싶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한 끼 먹어봐요. 제가 계속 망설이자 며칠 뒤 은정이는 작전을 짠 듯 퇴근 시간에 맞춰 자신의 오빠를 센터 앞까지 불렀습니다. 선배님, 저기 우리 오빠 왔어요. 인사라도 나누세요. 은정의 등살에 못 이겨 인사를 나누게 된 그녀의 오빠 서영민의 첫인상은 실제로 은정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서글서글하고 훈훈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처음 만난 저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쑥스러운 듯 웃는 모습이 꽤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은정이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저는 서영민 씨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영민 씨와 연애를 하는 동안 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고 데이트 코스도 늘 제 취향에 맞춰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제가 직장일로 힘들어할 때면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귀는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미묘한 이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왠지 모르게 연인 사이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정이나 저를 너무 좋아한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거든요. 마치 의무감에 충실한 사람처럼 남자친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매뉴얼대로 수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민주 씨 말이 다 맞아요. 민주 씨 편한 대로 해요 라며 무조건 맞춰주기만 할 뿐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나 진짜 감정을 저에게 내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 저를 여자로서 깊이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건이 맞고 동생이 소개해 주었으니 무난하게 만나는 것인지 아리송하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마음에 퇴근 후 은정이와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정 씨, 영민 씨가 진짜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가끔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맞나 싶어.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긴 하는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달까? 감정 표현도 거의 없고 그냥 로봇처럼 나한테 잘해주기만 하는 기분이야. 제 고민을 들은 은정이는 펄쩍 뛰며 오빠를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오빠 진짜 쑥맥이라고. 여자랑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감정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래요. 뒤에서는 저한테 선배님 너무 예쁘고 좋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냐고 매일 묻는걸요?
오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 선배님 진짜 엄청 좋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정이의 단호한 위로를 들으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어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은정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지 불과 며칠 뒤부터 영민 씨의 태도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평소에는 먼저 보내지 않던 애정어린 문자를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오고 데이트할 때면 제 손을 꽉 잡으며 민주 씨 진짜 사랑해요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좀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저는 그저 은정이가 오빠에게 제 고민을 넌지시 전해주었고 영미 씨가 저를 위해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노력하는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의 그런 변화된 모습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는 약 1년간의 순탄한 연애를 거쳐 양가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장 친한 직장 후배가 시누이가 되었으니 고부 갈등이나 시댁 스트레스 같은 것은 제게 먼 나라 이야기일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죠. 은정이는 이미 저보다 먼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상태였기에 저는 종종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넷이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은 부부 동반 약속을 잡을 때마다 번번이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아가씨네 부부랑 같이 캠핑 가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제가 물으면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민주야, 어쩌지? 주말에 갑자기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 회의가 잡혔어. 나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매제한테는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 장염, 피로 누적 등 온갖 핑계가 반복되면서 남편은 끝끝내 부부 동반 모임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동생의 남편을 대면하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쑥스러워해서 그런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죠. 그렇게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모처럼 남편과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평온한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남편이 분리수거 좀 하고 올게라며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분리수거를 하려다가 깜빡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내려갔다가 남편이랑 커피나 한 잔 사서 돌아와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니 남편은 분리수거를 마치고 그 근처 화단에서 통화 중이더라고요.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기에 놀래켜주려고 조심스레 다가갔죠. 그런데 남편의 말에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너를 못 잊겠어. 매일매일 너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정아, 난 지금 이 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미칠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정체 모를 누군가와 통화하며 못 있겠다, 보고 싶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말에 남편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창백하게 질렸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정아? 정아가 누구야? 그리고 보고 싶어? 지금 행복하지 않아? 제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당황하여 통화를 급하게 끊으려 했습니다. 그 폰 내놔. 도대체 지금 통화한 여자가 누군지 내가 확인해야겠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저는 이성을 잃고 남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뺏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폰을 뺏기지 않겠다는 듯 저를 거칠게 밀쳐내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아파트 시멘트 바닥을 향해 아주 강하게 패대기 쳤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산산조각 났고 남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두발로 그 휴대폰을 미친 듯이 짓밟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필사적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무섭더라고요. 바닥에 부서진 휴대폰의 파편들을 보며 저는 내 결혼 생활 역시 저 박살난 액정처럼 완벽하게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폰을 왜 부숴? 방금 통한 여자 누구야? 여태껏 바람 피우고 있었어? 제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소리치자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옛날에 만났던 전 여친이야. 걔가 최근에 힘들다고 가끔 연락이 오길래 그냥 나도 옛날 생각도 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절대 뒤에서 따로 만나거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전 여자친구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알량하고 역겨운 변명에 저는 헛웃음이 났죠. 몰래 바람 피우면서 조광지철을 밀치며 증거를 인멸하는 비겁한 불륜남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올라가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고 그냥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배신감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직장에도 연차를 내고 친정방에 틀어박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그리고 도대체 정아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이 저렇게까지 애틋하게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제 시누이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신우라면 분명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 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부탁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은정이는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새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은정이의 얼굴을 보니 며칠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오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아파트 화단에서 목격했던 남편의 통화 내용, 그가 부수어버린 휴대폰, 그리고 정아라는 전 여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정아, 네 오빠가 나 말고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대. 정아라는 여자라는데 혹시 너는 누군지 알아? 네 오빠가 예전에 깊게 만났던 사람이야? 제가 울먹이며 묻자 은정이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예요. 오빠 여자 만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정아라는 여자가 누구지? 제가 이따가 오빠한테 제대로 따져볼게요. 은정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저를 달랬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피부치인 은정이조차 모르는 여자라면 남편이 정말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숨기고 연애를 했던 여자인가 싶어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정이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훌쩍이며 애써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 화장실 잠깐 다녀올게요. 은정이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정이가 자리를 비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던 은정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했더니 우리 오빠라고 뜨더라고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제 행방이나 상황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정이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남편이 먼저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정아, 지금 바빠? 통화 가능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아? 어제 남편이 전화했던 그 여자도 정아였는데? 제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자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세상 다급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얘기 듣고 있어? 정아, 네가 하라는 대로 그 여자랑 결혼했지만 나 너무 힘들어. 사랑 없는 결혼 생활도 다 미칠 것 같아. 지금 집 나갔는데 차라리 이혼하고 싶어.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너한테 가고 싶어. 정아, 나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아라는 여자가 내 시누인 서은정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남매 사이인데?
남편과 시누이가 그런 사이라고? 제가 충격으로 덜덜 떨며 폰을 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은정이가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정이가 소리를 지르며 제 손에서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낚아챘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끔찍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눈을 부릅뜨고 있었죠. 너였어?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오빠가 화단에서 통화했던 그 정아라는 전 여친이 은정이 너였어? 네가 하라는 대로 나와 결혼했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희들 남매잖아. 근데 어떻게 오빠가 동생한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느니 너한테 가고 싶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 제가 이성을 읽고 소리치자 은정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오빠가 나한테 하소연 좀 한 거 가지고 지금 뭐 상상하는 거예요? 친오빠가 여동생한테 자기 결혼 생활 힘들다고 투정 좀 부린 거 가지고 무슨 이상한 망상을 하고 사람을 몰아세우냐고요. 망상? 친오빠가 여동생한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당장이라도 너한테 가고 싶다고 매달리는 게 오늘 이 사이에 투정이라고? 네 오빠가 나한테는 폰까지 박살내면서 전 여친이라고 변명했는데? 제가 핏대를 세우자 은정이는 콧방귀를 끼며 저를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혹시 의부증 있는 거 아니에요? 친남매 사이를 무슨 이상한 관계로 엮으려는 거냐고요. 언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요. 병원이나 가보세요. 은정이는 뻔뻔하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고는 가방을 챙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태는 더욱 기가 막힌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정이가 시댁에 가서 저에 대해 무슨 말을 어떻게 꾸며댔는지 시어머니에게서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얘, 너 지금 미쳤니? 우리 은정이한테 네가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했다며? 너 완전 의부증 환자에 이상한 집착까지 있다던데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런 거 다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의 막말에 기가 막혀 제대로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남편 서영민에게서도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너 진짜 돌았구나. 어떻게 은정이랑 나를 그런 식으로 엮어? 너같이 끔찍한 망상증 환자랑은 나도 1분 1초도 더 살기 싫어. 당장 이혼해.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오히려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태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오해를 한 것이라 자책할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 뭔가 작당하고 어떤 끔찍한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것을 덮기 위해 저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들의 진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사설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시댁의 과거 가족사와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죠.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일주일은 제 평생 가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심부름센터 소장과 카페에서 마주 앉아 건네받은 소리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역질나고 경악스러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뢰하신 남편분과 시누이분 두 사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소장의 첫마디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피가 안 섞였다고요? 친남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소장님은 조사 내역이 담긴 서류를 펼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 서영민과 시누이 서은정의 부모님, 즉 제 시부모님은 각자 자식을 하나씩 데리고 만난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서은정을 데리고 왔고 시아버지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서영민을 데리고 재혼을 하여 합친 가족이었던 거죠. 즉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남매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한 남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과거 학창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이 다녔던 고등학교 주변과 옛날 동네 이웃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고등학생 때 집안은 물론이고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 한 지붕 아래서 남매로 자라던 두 사람은 사춘기를 거치며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계단에서 두 사람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을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들키고 만 거예요. 두 사람은 남매였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 학교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기겁을 한 시부모님은 부랴부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시누이 서은정도 전학을 보내고 남편 서영민은 아예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타 지역의 기숙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켜 철저하게 격리시켰던 거죠. 어쩐지 남편이 뜬금없이 멀리 떨어진 지역의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왜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부모들은 두 사람이 어릴 적 불장난을 한 것이라 생각했나 봐요. 어른이 되고 각자 직장을 잡은 뒤에는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평범한 어느 위로 돌아왔다고 믿고 지난 일을 덮었겠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소장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구역질이 올라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눈을 피해 법적인 남매라는 완벽한 가림막 뒤에 숨어 은밀하고도 추악한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호적상 남매인 두 사람이 부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의심도 피해야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속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조건에 맞는 사람을 골라 가짜 결혼을 하여 완벽한 위장 가정을 꾸리기로 한 것이죠. 시누이 서은정은 제가 아는 그녀의 현재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저에게는 너무 착하고 쑥맥인 우리 친오빠라며 그녀는 자신의 오빠이자 연인인 명민 씨를 가장 가까운 직장 선배인 저에게 떠넘김으로써 결혼 후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합법적인 미래를 즐기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토록 연애 시절 남편에게 느꼈던 묘한 이질감, 감정 표현이 없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던 모습, 그리고 저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은정이의 남편이 나오는 부부 동반 모임을 필사적으로 피했던 이유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부 행세를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을 질투하여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근친상간 커플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철저하게 이용당한 체스판의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온몸이 분노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두 사람 지금도 따로 만나고 있죠? 제가 묻자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두 사람에게 미행을 붙였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대낮에 남편분 차에서 부둥켜 안고 스킨십하는 건 기본이고 지금 최민주 씨가 살고 계시던 신혼집 거기로 시누이가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명목상은 오빠네 집에 가는 거니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저 반찬이나 챙겨주고 곧 이혼을 앞둔 오빠 위로해준다고 생각하겠죠. 그 말들에 피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를 미친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오만방자한 가면을 찢어버리고 싶었죠. 저는 소장님에게 그들의 동선 체크를 계속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둘이 바람을 피는 현장 자체를 잡아야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같이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였죠. 저는 시부모님과 그리고 신우의 남편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에 관해 중대하게 할 얘기가 있으니 저희 집으로 와달라고 말이죠. 저는 1층에서 기다렸고 잠시 후 시부모님이 먼저 왔습니다. 이혼 결정했다고? 네, 일단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영민이나? 안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살던 신혼집인 7층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매부에게는 알아서 들어오시라고 비번까지 알려드렸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어락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지만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와 함께 여자 신발도 한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신발을 보더니 이거 우리 은정이 신발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 문 손잡이를 잡고 거칠게 확 열어젖혔죠. 문이 열린과 동시에 안방 침대 위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잠을 자고 생활하던 그 신혼집 안방 침대 위, 그곳에는 제 남편 서영민과 시누이 서은정이 홀딱 벗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두 사람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사색이 되어 우리를 쳐다보았죠. 시부모님은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너희들 이게 대체 무슨...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두 사람의 불장난을 억지로 떼어놓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시아버지는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린 후에도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시아버지는 뒷목을 꽉 부여잡더니 헉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거실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아버지! 니들 뭐야? 니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시아버지를 붙잡고 미친 듯이 오열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자식들의 그 소름 끼치는 민낯 앞에 시어머니는 혼을 놓은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죠. 그때였습니다. 이게 다 뭐야? 어느새 신우의 남편까지 와서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오빠와 알몸으로 누워있는 그 초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입술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침착하게 동영상으로 그 모든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걸 뒤늦게 본 남편은 시겁하며 저리 치우라고 허둥지둥 내려와 제 휴대폰을 뺏으러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 힘을 다해 손을 치켜들고 남편의 뺨을 아주 매섭게 내리쳤죠. 뺨을 맞고 비틀거리는 남편을 향해 서늘하게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더러운 손을 대 서영민, 그리고 서은정, 너희들의 그 역겨운 사랑 노름에 알리바이가 필요해서 날 이용한 거야? 침대 구석에 웅크린 은정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은정이를 향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며칠 전에 나보고 망상증 환자라면서 정신병원에나 가보라고 했지? 이 꼴을 봐라. 정신병원에 가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니들이야. 그리고 저는 충격으로 넋이나가 있는 은정이의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셨죠? 심해부님도 저처럼 이 두 쓰레기들의 사랑을 가려주기 위해 방패막이로 선택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기만당하신 겁니다. 저처럼요. 그제야 현실을 완벽하게 자각한 은정이의 남편은 눈에 핏발이 선 채로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더니 침대 위에 앉아있던 은정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친오빠랑 붙어먹으려 나랑 결혼한 거였어? 나를 니들 더러운 짓거리 가림막으로 써! 내가 너희도 가만둘 줄 알아? 은정이 남편이 이성을 잃고 발악했고 아수라장이 된 방 안에는 은정이의 비명소리와 시어머니의 통곡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남편 서영민이 은정이 남편을 말리려다 주먹 다툼이 벌어졌고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촬영이 잘 된 것을 확인한 뒤 그 참담하고 추악한 난투극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빠져나오기 전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는 시어머니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죠. 어머니, 저한테 정신병자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죠? 네, 원하시는 대로 이혼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당신 자식들이 치러야 할 그 엄청난 죗값이나 똑똑히 지켜보세요. 그날 밤 이후 그들 가족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서영민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그리고 시누이 서은정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던 은정이의 남편 역시 이를 갈았죠.
서원정을 상대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걸었고 제 남편인 서영민을 상대로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자료 몇 푼으로 끝날 건 아니었죠. 심해 보는 두 사람의 직장에 이 기막힌 남매의 위장결혼 및 불륜 사실을 폭로해버렸거든요. 이 엽기적인 불륜 스캔들은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결국 제 남편과 서원정은 직장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표를 쓰고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죠.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고 직장마저 잃은 두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부모님의 가정 역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쓰러진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반신마비가 오셨고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자식인 서영민과 자신의 친딸인 서은적이 저지른 짓에 대한 충격과 원망으로 그 나이에 황혼 이혼을 하고 남남으로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각자 평범한 가정을 꾸린 것처럼 연기하며 뒤에서 더러운 사랑을 속삭였던 그들의 결과는 결국 세 가정의 완벽한 붕괴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이기적이고 끔찍한 행동이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언컨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선량한 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방식일 수 없으니까요. 그건 금기된 관계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자 지독한 이기주의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폭풍이 지나가고 완벽하게 혼자가 된 지금 저는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고 앞으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련의 사건을 그저 재수없게 미친 개에게 물렸다거나 길을 걷다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치료하면 낫는 것이고 길에 똥이 있으면 피해서 다시 제 갈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다시 제 직장인 사회복지센터로 복귀하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짓된 연극에 희생당했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더욱 깊어졌고 제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방법도 배웠다고 믿어요. 쓰레기 같은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려두고 앞으로 다가올 내 일을 향해 당당하고 씩씩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제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